서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어두운 책장 한켠에서 설명하기 힘든 이야기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폐차장에서 야간 당직을 서던 한 남자가 겪은 실화 사연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5, 경기도 외곽에 있는 한 폐차장에서 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폐차 해체 작업이라는 게 겉으로 보기엔 그냥 고철 덩어리를 부수는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꽤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었어요. 폐차 처리가 결정된 차가 들어오면 그 안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부품들을 먼저 다 떼어내야 하거든요. 엔진, 배터리, 타이어, 멀쩡한 유리창까지 쓸만한 건 전부 빼내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차체를 압축하고 부수는 작업으로 넘어갔습니다. 하루에도 몇 대씩 그렇게 차들이 들어오고 나갔는데 대부분은 그냥 오래돼서 폐차되는 차들이었고 가끔 사고가 나서 폐차 처리되는 차들도 섞여 있었어요. 매일 아침 8시쯤 출근해서 그날 들어온 차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부품을 떼어낼 순서를 정하는 게 제 하루 일과의 시작이었죠. 손에 기름때가 마를 날이 없었지만 몸으로 하는 일이라 오히려 마음은 편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그저 눈앞에 차를 하나씩 해체해 나가면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건 순전히 돈 때문이었어요. 몇 년 전 사업을 해보겠다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다가 결국 그 사업이 망하면서 빚만 잔뜩 떠안게 됐습니다. 친구 소개로 시작한 작은 자동차 용품점이었는데 코로나 시기를 넘기지 못하고 결국 문을 닫아야 했거든요. 그때 진 빚이 아직도 이자만 매달 수십만 원씩 나가는 상황이었죠. 아내와 아이 하나를 건사해야 하는 처지라 저는 웬만하면 잔업이든 특근이든 가리지 않고 다 받았습니다. 몸은 고돼도 그렇게 하나씩 갚아나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폐차장에는 저 말고도 5-6명의 작업자가 더 있었습니다. 그중 최 반장님은 이 바닥에서만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는데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무던한 성격이었죠. 저보다 10대 살은 위였는데 가끔 저녁에 남아서 저랑 같이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곤 했어요. 반장님은 늘 저한테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잔소리를 하면서도 정작 당직 근무표를 짤 때는 제가 원하는 만큼 넣어주셨습니다. 집에는 아내와 이제 5살 된 딸아이가 있었어요. 당직을 서는 날이면 아내한테 늘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녁도 같이 못 먹고 아이 재우는 것도 못 해주고 나가야 했으니까요. 딸아이는 아빠가 밤에 일 나가는 날이면 꼭 현관까지 나와서 손을 흔들어주곤 했는데 그 조그만 손짓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짠했어요. 그래도 아내는 한 번도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금만 더 버티면 빚도 다 갚고 예전처럼 살 수 있을 거라고 늘 그렇게 다독여주는 사람이었죠. 그런 아내를 생각하면 몸이 아무리 고돼도 당직 하루라도 더 서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폐차장은 규모가 좀 있는 편이라 몇 년 전부터 고철이나 부품 도난 때문에 골머리를 앓다가 아예 야간 당직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새벽에 몰래 담을 넘어와 엔진이나 배터리를 훔쳐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고 하더군요. 당직 수당이 일반 근무 시급보다 배는 쏠쏠해서 저는 웬만하면 자원해서 그 당직을 서곤 했어요. 한 달에 열흘 넘게 당직을 선 적도 있었죠. 야간 당직이라고 해봐야 특별할 건 없었습니다. 저녁 6시쯤 다른 직원들이 다 퇴근하고 나면 저 혼자 사무실 컨테이너에 남아서 순찰을 돌고 CCTV 화면을 확인하고 가끔 밀린 서류 정리 같은 걸 했어요. 2시간에 한 번씩 정해진 순찰 경로를 따라 야적장 전체를 한 바퀴 도는 게 주요 업무였는데 넓은 부지를 혼자 돌다 보면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폐차장이라는 데가 낮에는 그럭저럭 사람 냄새가 나는 곳인데 밤이 되면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더라고요. 층층이 쌓인 폐차들이 가로등 불빛 아래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고 바람이 불 때마다 어딘가에서 삐걱거리는 금속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 당직을 맡았을 땐 그 정적이 꽤 무섭게 느껴졌는데 5년쯤 지나니 오히려 그 고요함이 편안하게 느껴질 정도가 됐어요.
기름 냄새와 녹슨 소의 냄새가 뒤섞인 그 특유의 공기도 이제는 그러려니 하고 익숙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어요. 오후 늦게 견인차 한 대가 은색 중형 세단 한 대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사고 차량치고는 외관이 멀쩡한 편이었는데 서류상으로는 완전 폐차 처리 대상이라고 적혀 있었죠. 접수를 담당한 최 반장님 말로는 명의자가 급하게 폐차를 신청했고 사고 이력이 있다고만 짧게 적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사고 경위나 내용은 서류에 나와 있지 않았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인수 서류에 서명하고 다른 차들과 마찬가지로 순서를 기다리는 야적장 한쪽에 그 차를 세워뒀습니다. 다음날 낮 근무팀이 부품을 떼어낼 예정이었으니까요. 저녁 6시가 넘어 다른 직원들이 다 퇴근한 뒤 저는 혼자 편의점 도시락으로 저녁을 때웠어요. 최 반장님이 퇴근하기 전에 잠깐 들러서 오늘 들어온 차들 얘기를 몇 마디 나눴는데 그 은색 세단 얘기가 나오자 반장님은 대수롭지 않게 한마디를 던지더군요. 그 차 사고 이력 있다고 하더만 뭐 우리야 그런 거 신경 쓸 거 있나, 부품이나 잘 떼면 되지. 저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폐차장에서 몇 년을 일하다 보면 사고 차량이든 아니든 그냥 다 똑같은 작업 대상으로 보이기 마련이었거든요. 퇴근 시간이 되어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 짐을 챙기는 사이 저는 사무실 컨테이너로 들어가 당직 준비를 했습니다. CCTV 화면을 켜고 야적장 곳곳을 비추는 화면들을 하나씩 확인하는 게 첫 번째 일과였어요. 화면은 총 8개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저는 늘 그렇듯 별다른 이상 없이 화면을 훑어봤습니다. 그날따라 그 은색 세단이 세워진 구역 화면이 유독 화질이 안 좋았는데 저는 그냥 오래된 카메라라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그 차를 처음 봤을 때 딱 하나 이상하다고 느낀 게 있었습니다. 겨울도 아닌데 그 차 문을 열었을 때 훅 끼쳐오는 공기가 유난히 서늘했거든요. 실내 온도라는 게 원래 며칠 방치되면 바깥 공기랑 비슷해지기 마련인데 그날따라 유독 냉기가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손을 대본 운전석 시트조차 서늘했는데 마치 에어컨을 오래 틀어놓은 차 안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냥 며칠째 그늘에 세워져 있었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밤 10시쯤 순찰을 돌던 저는 그 은색 세단이 세워진 구역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특별히 확인할 이유는 없었는데 그냥 동선상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야적장 조명이 듬성듬성해서 그 구역은 유독 어두웠는데 손전등을 비추며 지나가다가 저는 그 차 쪽에서 뭔가 미세한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금속이 살짝 눌리는 듯한 아주 작은 소리였어요. 마치 누군가 차 안에서 몸을 뒤척이는 것 같기도 했고 문짝 어딘가가 바람에 살짝 들썩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손전등을 그 차 쪽으로 비췄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차는 그냥 조용히 서 있었고 주변에 다른 움직임도 없었어요. 주변에 쌓여있는 다른 폐차들 그림자만 손전등 불빛에 따라 길게 흔들릴 뿐이었죠. 바람 때문에 다른 폐차 부품이 흔들린 소리려니 하고 저는 다시 순찰 경로를 따라 걸음을 옮겼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저도 모르게 다시 한번 뒤를 돌아봤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그 차만 조용히 서 있더군요. 그날 밤은 그렇게 별일 없이 지나갔어요. 다만 이상하게도 그 뒤로 며칠 동안 저는 자꾸 그 차 쪽으로 시선이 가는 걸 느꼈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냥 신경이 쓰였어요. 낮 근무팀이 부품을 떼어내는 작업을 시작한 뒤로도 저는 당직을 설 때마다 순찰 경로에 없는데도 괜히 그 구역 쪽으로 걸음을 옮기게 됐습니다. 마치 그 차가 저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막연한 느낌이었죠. 낮에 부품을 떼어내던 동료 하나는 그 차 엔진룸을 열었다가 이상하게 손이 떨려서 잠깐 쉬었다 왔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다들 그냥 웃어넘기는 분위기였어요. 최 반장님한테 지나가는 말로 그 차 얘기를 꺼냈더니 반장님은 그냥 요즘 피곤해서 그런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기더군요. 저도 그때는 그 말이 맞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낮 근무팀이 그 은색 세단의 부품을 떼어내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엔진과 배터리를 먼저 떼어내고 타이어와 휠도 순서대로 분리했어요.
겉보기엔 다른 폐차 작업이랑 다를 게 없었습니다. 시트도 뜯어내고 계기판도 분리하고 늘 하던 순서 그대로 하나씩 부품이 빠져나갔죠. 다만 그 작업을 맡았던 동료 몇몇이 이상하게 그 차만 만지면 손이 시리다는 얘기를 종종 했는데 다들 그냥 웃어 넘기고 말았습니다. 여름 다 돼가는 날씨에 손이 시리다는 게 말이 안 됐지만 다들 그냥 컨디션 탓이려니 하고 넘겼어요. 저는 그 주에도 당직을 2번 섰습니다. 빚 갚을 생각에 그날도 자원해서 당직표에 이름을 올렸거든요. 첫 번째 당직 날은 별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순찰을 돌면서 그 차 쪽을 몇 번 신경 써서 봤는데 딱히 이상한 낌새는 없었어요. 그냥 부품이 하나씩 빠져나가고 있는 반쯤 뜯긴 차체만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며칠 후 2번째로 당직을 서던 밤 처음으로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밤 11시쯤 순찰을 돌던 중이었는데 저 멀리 그 차 쪽에서 뭔가 불빛이 반짝하는 걸 봤어요. 자세히 보니 헤드라이트였는데 엔진도 배터리도 빠진 차에서 불빛이 잠깐 켜졌다가 꺼진 거였죠. 저는 처음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손전등을 끄고 눈을 몇 번 깜빡인 다음 다시 그쪽을 봤는데 헤드라이트는 다시 꺼져 있었어요. 배터리도 없는 차에서 불이 켜질 리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혹시 다른 폐차에서 반사된 빛인가 싶어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그럴 만한 조명은 근처에 없었습니다. 심장이 조금 빨리 뛰기 시작했지만 저는 애써 별일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잠깐 헛것을 본 거겠거니 그렇게 넘기려 했습니다. 그날 밤 나머지 순찰은 평소보다 걸음이 빨라진 채로 마쳤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최 반장님한테 지나가는 말로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반장님은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배터리도 다 빼놨는데 불이 켜졌다고? 그거 참 이상하네. 배터리 없으면 아예 전기 자체가 안 통하는 건데. 반장님도 뾰족한 설명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요즘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거 아니냐는 말만 덧붙였어요. 저도 그 말에 애써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며칠이 지나면서 비슷한 일들이 하나둘 더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목요일 밤에는 순찰을 돌던 중 그 차 트렁크 쪽에서 둔탁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마치 누군가 안에서 트렁크 뚜껑을 주먹으로 치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2번, 3번 일정한 강역으로 반복되는 소리였어요. 저는 소름이 확 돋았지만 애써 침착하게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트렁크는 이미 낮에 작업하면서 열어둔 채로 방치돼 있었는데 소리가 들린 방향은 분명 그 트렁크 쪽이었어요. 저는 손전등을 비추며 트렁크 안을 확인했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스페어 타이어를 넣어두는 공간까지 다 확인했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소리는 그 순간 뚝 끊겼고 주변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고르다가 결국 다른 폐차 부품이 어딘가에서 떨어지며 낸 소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순찰을 마치고 컨테이너로 돌아오는 내내 등 뒤가 계속 서늘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로부터 이틀 뒤 밤에는 좀 더 오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늦게까지 잠이 안 와서 저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순찰을 나섰어요. 그 차 근처를 지나가는데 유리창에 뭔가 흐릿한 자국이 보이더군요. 처음엔 그냥 먼지나 물때인 줄 알았는데 손전등을 가까이 대고 보니 사람 손바닥 모양처럼 보였습니다. 안쪽에서 찍힌 것처럼 유리 안쪽 면에 자국이 나 있었어요. 손가락 5개가 벌어진 모양까지 뚜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손을 대고 문질러 봤는데 자국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안쪽 면이었으니 당연한 거였지만 그 순간엔 그 사실이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안쪽에 손자국이 남을 수 있는지 저로서는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았어요.
게다가 그 자국의 크기가 어른 손보다는 작아 보였는데 그 점이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순찰을 끝까지 다 돌지도 못하고 서둘러 사무실 컨테이너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등에는 식은땀이 흥건했어요. 도저히 그 자리에 더 있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컨테이너 안에서 저는 한참 동안 CCTV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봤는데 화면 속 그 차는 그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어요. 다음날 저는 낮 근무팀에 있는 동료 민수한테 그 얘기를 슬쩍 꺼내봤습니다. 민수는 원래 그 은색 세단 부품을 떼어내는 작업을 맡고 있었는데 제 얘기를 듣더니 표정이 좀 굳어지더군요. 사실 저도 그 차 만지고 나서부터 계속 손목이 시큰거려요. 병원 가봐도 별 이상 없다는데 이상하게 그 차만 만지면 그래요. 민수는 잠깐 목소리를 낮추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하기 좀 그런데 어제 그 차 시트 뜯다가 저도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지더라고요. 뭐랄까, 누가 자꾸 쳐다보는 느낌이었어요. 민수는 더 이상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요즘 그 차 작업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다들 조금씩 몸이 안 좋다는 얘기가 돈다는 정도만 흘려줬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단순히 제 착각이나 피로 때문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 주 주말 저는 당직이 없었는데도 이상하게 잠을 설쳤습니다. 자려고 눈을 감으면 자꾸 그 차의 헤드라이트가 떠올랐고 유리에 찍혀있던 손자국도 계속 아른거렸어요. 아내는 제가 요즘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다며 걱정했지만 저는 그냥 요즘 일이 많아서 그렇다고 둘러댔습니다. 폐차장에서 겪은 일을 그대로 얘기하면 괜히 걱정만 시킬 것 같았거든요. 딸아이가 옆에서 잠든 걸 보면서 저는 이 일을 계속해야 하나 잠깐 고민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다음 달 이자 낼 돈을 생각하면 그런 고민도 사치처럼 느껴졌어요. 그 다음 주 화요일 밤에는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이상하게 그 차 근처를 지날 때마다 라디오 잡음 같은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지지직거리는 소음 사이로 뭔가 낮은 신음소리 같은 게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소리는 점점 커졌다가 다시 잦아들기를 반복했습니다. 소리는 분명 그 차 안쪽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라디오도 이미 오래전에 떼어낸 차였는데 말이죠. 저는 조심스럽게 차 문을 열어봤습니다. 소리는 문을 여는 순간 뚝 끊겼어요. 차 안은 그냥 텅 빈 채로 조용했는데 저는 문을 다시 닫고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문을 닫자마자 아주 희미하게 그 잡음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순찰 경로에서 그 구역만큼은 최대한 빨리 지나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구역을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자주 이상한 낌새를 느끼게 됐어요. 마치 그 차가 저를 더 강하게 붙잡으려는 것처럼요. 그 무렵부터는 CCTV 화면에서도 이상한 점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그 은색 세단이 있는 구역 화면만 유독 자주 지지직거리거나 몇 초씩 화면이 멈춘 것처럼 정지하는 현상이 반복됐어요. 처음엔 카메라 노후 문제인 줄 알고 최 반장님한테 교체를 건의했는데 기술자를 불러 점검해봐도 정작 카메라 자체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이상한 건 딱 그 구역 화면에서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이었어요. 다른 7개 구역 화면은 멀쩡했거든요. 그리고 그 무렵부터는 그 차 주변을 지날 때마다 입김이 유난히 하얗게 나온다는 것도 눈치챘어요. 날씨는 이미 초여름으로 접어들어 밤에도 그리 춥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그 차 방역 몇 미터 안에서만 숨을 내쉬면 겨울철처럼 입김이 뿌옇게 서렸습니다. 딱 그 구역을 벗어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고요. 처음엔 제 착각인가 싶어서 몇 번이나 확인해봤는데 매번 똑같은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한 번은 새벽 2시쯤 화면이 몇 초간 완전히 멈췄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 몇 초 사이에 뭔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 다음날 낮에 녹화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만 정확히 잘려나간 것처럼 화면이 깨져 있어서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었어요.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일도 있었어요. 그 차는 이미 계기판까지 다 뜯겨 나간 상태였는데 어느 날 밤 순찰 중에 저는 대시보드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는 걸 봤습니다. 처음엔 착각인가 싶어서 다가가 봤는데 정말로 뭔가 규칙적인 패턴으로 깜빡이고 있었어요. 마치 모스부호처럼 짧고 길게 반복되는 리듬이었습니다. 계기판 자체가 이미 빠져있는 상태라 전기가 흐를 리도 없었는데 말이죠. 저는 그 불빛을 한참 동안 지켜보다가 결국 무서워서 손전등으로 그쪽을 비추지도 못한 채 자리를 떴어요. 나중에 인터넷에서 모스부호표를 찾아 대조해보려고도 했는데 정확한 강역을 기억해내지 못해서 결국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최 반장님도 이제는 제 얘기를 예전처럼 웃어넘기지 않았습니다. 반장님 역시 낮에 그 근처를 지나다가 이상하게 서늘한 기운을 느꼈다고 털어놨거든요. 나도 이 일 20년 넘게 하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다. 그 차 얼른 처리하고 치워버리는 게 낫겠어. 반장님의 그 말에 저는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베테랑인 반장님조차 저렇게 말할 정도라면 이게 단순히 제 착각이나 피로 때문이 아니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실제로 그 무렵 낮 근무팀에서도 술렁임이 있었어요. 그 차 내장재를 뜯어내는 작업을 맡았던 동료 하나는 작업 도중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반장님한테 통보했죠. 이유를 물으니 그냥 몸이 안 좋아서라고만 하고 자세한 설명은 피했는데 다른 동료들 사이에서는 그 사람이 작업 중에 뭔가를 보고 그렇게 됐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누구는 그 사람이 시트 밑을 뜯다가 갑자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뛰쳐나왔다고 했고 또 누구는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미 그만두겠다는 말만 남기고 사라졌다고도 했어요. 정확히 뭘 봤는지는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들 그저 짐작만 할 뿐이었어요. 그 일 이후로 낮 근무팀에서도 그 차 근처에 가길거리는 분위기가 역력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결국 가장 강렬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날은 자정이 넘도록 유난히 조용한 밤이었는데 순찰을 돌다가 그 차 운전석에 무심코 앉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항상 찝찝했던 그 차의 좌석에 앉았다는 게 선뜻 이해가 안 가겠지만 그땐 뭔가에 홀린 것처럼 그냥 그 차에 좌석에 앉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앉자마자 그 순간 목덜미 언저리가 갑자기 서늘해지면서 마치 누군가 뒤에서 목을 조르는 것 같은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숨이 턱 막혔고 눈앞이 순간적으로 흐려지는 느낌까지 들었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차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온 뒤에도 한참 동안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목 언저리에 남은 그 서늘한 감각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손으로 목을 몇 번이나 문질러 봤는데도 마치 누군가의 손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얼얼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어요. 이제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나 착각이 아니었어요. 이체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당직을 설 때마다 반쯤 넋이 나간 상태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순찰 중에는 그 구역 근처에도 가지 않으려 했었고 어쩔 수 없이 지나갈 때는 뛰다시피 걸음을 옮겼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차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무섭다는 감정과 동시에 대체 이 차에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지 궁금한 마음도 함께 커져갔거든요. 집에 돌아가서도 저는 자꾸 그 생각만 했습니다. 인터넷에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기도 하고 사고 차량에 붙은 원혼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이런저런 글들도 읽어봤어요. 새벽까지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는 저를 보고 아내가 뭘 그렇게 열심히 보냐고 물은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일 때문에 자료 좀 찾아보는 중이라고 둘러댔어요. 다들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원한이 남은 존재는 자신과 관련된 물건이나 장소를 떠나지 못한다는 내용이었죠.
그렇다면 이 자동차에도 뭔가 얽힌 사연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점점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그 무렵 하루는 당직이 없는 날이라 오랜만에 가족과 저녁을 먹었어요. 딸아이는 아빠가 요즘 통 웃지를 않는다며 서운한 얼굴을 했고, 아내도 제 안색이 부쩍 안 좋아 보인다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사실대로 다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막상 입을 떼려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지하철도 아니고 폐차장에서 귀신을 봤다고 하면 아내가 무슨 반응을 보일지 뻔했으니까요. 결국 저는 그냥 요즘 일이 고돼서 그렇다고 다시 한번 둘러대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딸아이를 재우고 나서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한편으로는 반장님한테 그 차 작업을 아예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저는 당분간 다른 구역만 순찰하게 해달라고 부탁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당직 자체를 서기가 애매해질 수도 있었고, 무엇보다 이 폐차장에서 당직을 도맡아 서는 사람이 몇 없었기 때문에 저 혼자 발을 빼기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그냥 이 상황을 어떻게든 견디면서 대신 그 이유라도 알아내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저는 결국 다음 당직 날 이 모든 일의 원인을 직접 찾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언제까지고 무섭다고 피하기만 할 수는 없었거든요. 무엇보다 그 차가 완전히 압축되어 사라지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 같다는 조급함이 들었습니다. 이미 부품 대부분이 빠져나간 상태라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최 반장님 말로는 이번 주 안에 차체 압축 작업이 예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 안에 뭐가 있었든 무슨 사연이 있었든 전부 고철 덩어리와 함께 뭉개져 사라져버릴 게 뻔했어요. 그날 밤 저는 평소와는 다른 각오로 당직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손전등과 함께 여분의 손전등 하나를 더 챙기고 혹시 몰라 장갑도 두 겹으로 꼈어요. 컨테이너를 나서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이 이상한 일들의 실체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말겠다고요. 컨테이너를 나선 저는 곧장 그 은색 세단이 있는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순찰 경로를 따라 여러 구역을 돌고 나서야 그쪽으로 갔을 텐데, 그날은 다른 구역은 대충 훑어보고 곧바로 그 차 앞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밤 12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야적장은 여느 때처럼 고요했고 멀리서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차 앞에 서니 심장이 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전등을 켠 손이 살짝 떨렸지만 저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미 부품 대부분이 빠져나간 상태라 겉으로 보기엔 그저 껍데기만 남은 차였는데, 그런 차 한 대가 이렇게까지 사람을 몰아붙일 수 있다는 게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차 주변 공기는 여전히 서늘했고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뿌옇게 피어올랐어요.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어디서부터 살펴봐야 할지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겪은 이상현상들을 하나씩 되짚어봤어요. 헤드라이트는 엔진룸 쪽에서, 두드리는 소리는 트렁크 쪽에서, 손자국은 뒷좌석 유리창에서, 목이 조이는 느낌은 운전석에서 났었습니다. 딱히 한 군데로 좁혀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시작점은 있어야 할 것 같았어요. 저는 우선 차 안쪽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먼저 운전석부터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시트는 이미 낮 근무팀이 다 뜯어낸 상태였고 남은 건 프레임과 바닥재뿐이었어요. 손전등으로 구석구석 비춰봤지만 딱히 눈에 띄는 건 없었습니다. 바닥 카펫 밑까지 손을 넣어 확인해봤는데 그냥 차가운 철판 감촉만 느껴졌어요. 다음으로는 조수석과 뒷좌석을 확인했는데 마찬가지로 별다른 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뒷좌석 등받이, 뒤쪽 수납 공간도 열어봤지만 먼지만 뽀얗게 쌓여있을 뿐이었어요. 문짝 안쪽 패널도 하나씩 두드려봤습니다. 혹시 안에 뭔가 숨겨져 있다면 소리가 다르게 날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오래 이 일을 하다 보면 패널 안쪽이 비어있는지 채워져 있는지 정도는 두드리는 소리만으로도 대충 짐작이 갔어요. 하지만 4개의 문짝 모두 비슷한 소리만 났고 특별히 의심스러운 부분은 없었습니다.
엔진룸 쪽도 다시 한번 손전등을 비춰 확인해 봤는데 이미 엔진과 배터리, 배선까지 대부분 빠져나간 상태라 딱히 뭔가를 숨길 만한 공간 자체가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문득 트렁크가 떠올랐습니다. 소리가 유독 자주 났던 곳이 트렁크였다는 게 생각났거든요. 사실 이 폐차장에서 몇 년을 일하다 보면 사고 차량 중에 이런저런 걸 숨기려고 트렁크 안쪽을 손댄 경우를 종종 봐왔습니다. 대개는 중고로 되팔기 애매한 물건을 숨겨두거나 세금 문제로 서류를 감춰둔 경우였는데 그런 기억이 떠오르면서 저도 모르게 트렁크 쪽으로 발걸음이 향했어요. 트렁크로 걸어가면서 저는 잠깐 주머니 속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반장님한테 전화해서 같이 확인해달라고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시계를 보니 새벽 1시가 가까운 시각이었고 이 늦은 시간에 별일도 아닐 수 있는 일로 전화하기가 망설여졌습니다. 게다가 막상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도 막막했어요. 그냥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무섭다고 하면 반장님도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휴대폰을 도로 주머니에 집어넣고 일단 혼자 좀 더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트렁크는 이미 낮에 열어둔 채로 방치돼 있었습니다. 안을 다시 한번 손전등으로 비춰봤는데 겉보기엔 텅 비어 있었어요. 스페어 타이어를 넣어두는 하부 공간의 덮개만 그대로 덮여 있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그 공간을 확인했었지만 그때마다 그냥 스페어 타이어와 공구 몇 개만 있는 걸 보고 별 생각 없이 지나쳤던 기억이 났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덮개를 열어보려는 순간 손끝에 뭔가 이질감이 느껴졌습니다. 덮개 가장자리가 미세하게 들떠 있었어요. 원래 이런 부분은 딱 맞물려 있어야 하는데 한쪽 모서리가 살짝 벌어진 채로 어긋나 있었죠. 5년 넘게 이 일을 해온 저였기에 그 미묘한 차이를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보통 차라면 이렇게 되지 않거든요. 수백 대는 넘게 이런 스페어 타이어 공간을 열어봤는데 이렇게 어긋난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덮개를 완전히 들어 올렸습니다. 스페어 타이어가 보였는데 그 밑에 원래 있어야 할 공간보다 뭔가 두툼하게 부풀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타이어를 살짝 옆으로 밀어보니 그 아래 발포 스티로폼으로 된 완충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원래 이 완충제는 딱 타이어 모양대로 파여 있어야 정상인데 한쪽 구석이 부자연스럽게 뜯겼다가 다시 끼워 맞춘 흔적이 보였어요. 손전등을 가까이 대고 보니 그 이음새 부분에 접착제 같은 게 발려 있었던 흔적도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정교하게 손을 본 게 분명했어요.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완충제를 손으로 잡고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 봤어요. 처음엔 완전히 붙어 있는 것처럼 잘 떨어지지 않았는데 힘을 좀 더 주니 뜯겨나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손끝에 스티로폼 부스러기가 잔뜩 묻어났어요. 완전히 힘을 주자 완충자의 한쪽이 뜯겨나가면서 그 아래 숨겨진 작은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그 공간 안에는 뭔가 검은 비닐로 둘둘 말린 물건이 들어있었습니다. 크기는 대략 신발 상자 2개를 합친 정도였는데 비닐 위로 먼지가 켜켜이 쌓여 있는 걸 보니 꽤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저는 잠시 넋을 놓고 그 물건을 내려다봤습니다. 밤바람이 한 차례 불어와 야적장 여기저기 쌓인 폐차 부품들이 부딪히는 소리를 냈는데 그 소리조차 그 순간엔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저는 손전등을 그쪽으로 비춘 차에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만져도 되는 건지 그냥 이대로 덮어버리고 모른 척해야 하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머릿속으로는 그냥 반장님한테 알리고 물러나야 한다는 생각과 여기까지 왔으니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계속 부딪혔습니다. 지난 몇 주간 겪었던 그 모든 이상한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헤드라이트, 트렁크 소리, 손자국, 라디오 잡음, 그리고 목을 조르는 것 같던 그 서늘한 감각까지. 이 모든 게 다 이 비닐 뭉치 하나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오히려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대로 조용히 덮어두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면 저는 계속 이 폐차장에서 당직을 서면서 돈을 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이게 정말 뭔가 심각한 사건과 관련된 물건이라면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것도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았어요. 빚 때문에 시작한 이 당직이었지만 적어도 사람의 도리는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그 순간만큼은 돈보다 앞섰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확인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장갑을 다시 고쳐 끼고 그 비닐 뭉치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생각보다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비닐 겉면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인지 삭아서 부스러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감촉이 눅눅하면서도 딱딱하게 굳은 부분이 섞여 있는 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비닐을 조심스럽게 벗겨내려는데 작은 비닐 틈으로 뭔가 짙은 색천 조각이 언뜻 보였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라 정확한 색은 분간이 안 됐지만 얼룩덜룩한 무늬가 있는 게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었어요.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바로 뒤에 서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은 아주 선명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다만 저 멀리 야적장 조명이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뭔가 희미한 형체가 서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사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흐릿한 그림자였어요. 키는 저보다 조금 작아 보였고 어깨가 살짝 굽어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 형체는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서서 마치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눈을 몇 번 깜빡이고 다시 그쪽을 봤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둠뿐이었어요. 손전등을 그 방향으로 비춰봤지만 빛이 닿는 범위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쌓여있는 다른 폐차들과 그 사이로 부는 바람에 흔들리는 잡초뿐이었어요. 몇 초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뭔가가 서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저 텅 빈 어둠만 남아있으니 오히려 더 소름이 끼쳤습니다.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거든요. 이상하게도 그 형체를 본 순간부터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차분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그 존재가 저를 해치려는 게 아니라 뭔가를 알아봐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다시 그 검은 비닐 뭉치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남은 비닐을 마저 들추고 그 천조각을 조심스럽게 만져봤어요. 그 순간 코끝에 뭔가 비릿하면서도 귀퀴한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오랫동안 밀폐된 공간에 갇혀있던 냄새 같기도 하고 뭔가 쇠냄새 비슷한 것도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순간 헛구역질이 올라오는 걸 억지로 참았습니다. 천 사이로 딱딱하고 뾰족한 뭔가가 만져졌는데 순간 저는 손을 확 뗐어요. 이게 뭔지 더 확인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머릿속이 복잡하게 엉켰습니다. 지금이라도 이걸 그대로 덮어두고 반장님한테 알릴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들춰본 이상 어설프게 덮어두는 것도 찜찜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문득 민수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시트를 뜯다가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누가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다던 그 말이요. 어쩌면 민수도 이 근처에서 뭔가를 느꼈던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했다는 그 동료도 어쩌면 이 트렁크 근처에서 뭔가를 보고 그렇게 된 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다들 정확히 뭘 봤는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이 기분과 비슷한 걸 겪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다들 이 트렁크 가까이에서 뭔가를 느끼고도 무서워서 아무한테도 말을 못한 채 그냥 넘어갔던 건 아닐까 싶었어요. 바로 그때 저 안쪽 어둠 속에서 낮은 신음소리 같은 게 들려왔어요. 아까 라디오 잡음 사이로 들렸던 것과 비슷한 사람의 것 같기도 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든 비닐 뭉치를 그대로 움켜쥔 채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 신음소리는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마치 대답을 기다리듯 다시 한 번 낮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손전등으로 주변을 한 바퀴 훑어봤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저를 위협하려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를 봐달라고 알아달라고 애원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지금 제 손에 들린 이 비닐 뭉치가 그 소리와 무관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다시 그 비닐 뭉치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 놓인 그 검은 뭉치가 이제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뭔가 무거운 사연을 품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대로 여기서 멈추면 저는 평생 이 일의 진실을 모른 채로 살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지난 몇 주간 저를 괴롭혔던 그 모든 순간들도 끝내 설명되지 않은 채로 남을 것 같았어요.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쪼그려 앉아 비닐과 천을 마저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이번엔 멈추지 않았어요. 어둠 속 저 어딘가에서 그 형체가 여전히 저를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제는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앉은 채로 비닐과 천을 마저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이번엔 멈추지 않았어요. 삭은 비닐이 부스러지며 뜯겨나갔고 그 안에서 짙은 색으로 얼룩진 천뭉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손전등을 가까이 대고 보니 그건 옷가지였습니다. 남자 셔츠 한 벌과 그 안에 겹겹이 쌓인 다른 옷 조각들이었어요. 원래 무슨 색이었는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체적으로 짙은 갈색에서 검붉은 색으로 얼룩덜룩하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셔츠 옷깃과 소매 쪽에는 유독 그 얼룩이 진하게 배어 있었는데 마치 그 부분에 오랫동안 뭔가가 스며든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게 뭔지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얼룩의 패턴과 옷감에 스며든 자국을 보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하게 얼어붙는 걸 느꼈어요. 피였습니다. 그것도 한 번에 흠뻑 젖었다가 마른 자국이 옷 곳곳에 겹겹이 배어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뒷걸음질 치고 싶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손전등을 든 손이 사정없이 떨렸고 숨이 가빠지면서 눈앞이 핑 도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저는 그 옷 뭉치 옆에 함께 쌓여있던 다른 물건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옷 아래 좀 더 단단하고 묵직한 무언가가 여전히 천에 감싸인 채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천을 마저 걷어냈어요. 천을 걷어내는 손끝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는데 이번엔 추위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칼이었어요. 손잡이가 낡은 등산용 나이프였는데 날 부분에도 옷과 비슷한 색으로 짙게 얼룩이 져 있었습니다. 칼날은 이미 녹이 슬어 거뭇하게 변해 있었지만 그 위로 겹겹이 마른 자국이 남아있는 게 뚜렷이 보였어요. 손잡이 부분에도 손가락이 감기는 자리마다 거뭇한 자국이 남아있었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굳이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손에서 힘이 풀려 천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저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튀어나올 듯이 뛰었고 온몸에 소름이 오소소 돋았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지난 몇 주간 겪었던 그 모든 이상한 일들이 순식간에 이해되는 것 같았어요. 이 옷과 칼이 여기 숨겨져 있었다는 것, 그게 바로 모든 현상의 이유였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주변 공기가 갑자기 확 얼어붙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서늘한 정도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겨울 한복판에 서 있는 것처럼 몸이 덜덜 떨렸어요. 숨을 내쉴 때마다 입김이 눈앞에서 얼어붙을 것처럼 하얗게 뿜어져 나왔습니다. 야적장 전체가 순식간에 온도가 뚝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손전등을 들어 주변을 비췄습니다. 그 순간 야적장 여기저기서 희미한 형체들이 하나둘 나타나는 게 보였어요.
아까 봤던 그 흐릿한 그림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두셋, 아니 그보다 더 많은 형체들이 어둠 속 여기저기서 저를 향해 서서히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떤 형체는 키가 작았고 어떤 형체는 어깨가 넓었으며 또 다른 형체는 유독 왜소해 보였습니다. 하나같이 각기 다른 모습이었는데 그 사실이 오히려 저를 더 소름 끼치게 만들었어요. 한 사람의 원혼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흔적이 이 차 한 대에 겹겹이 쌓여 있었다는 뜻일 테니까요.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이 콱 막혀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형체들은 하나같이 흐릿했지만 어딘가 서글프고 지친 듯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이제야 전하려는 것처럼 그 존재들은 조금씩 저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유독 가까이 다가온 형체가 있었습니다. 체구가 작고 어깨가 굽은 아까 봤던 그 형체였죠. 저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손전등 불빛 사이로 그 형체의 얼굴 언저리가 흐릿하게 스치는 것 같았는데 정확히 무엇을 봤는지는 지금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순간 뭔가 이가 시릴 정도로 차가운 기운이 제 뺨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마치 손끝이 살짝 닿았다가 떨어지는 것 같은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감촉이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그 존재로부터 원망이나 분노 같은 건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뭔가 절박함과 안도가 뒤섞인 감정 같은 게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 오랜 시간 아무도 알아주지 못했던 것을 드디어 누군가 알아봐줬다는 안도감처럼요. 그 느낌이 어찌나 선명했는지 저는 무섭다는 감정 사이로 이상하게 마음이 저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얼마나 그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몇 초였는지 몇 분이었는지도 가늠이 안 됐습니다. 귓게는 여전히 그 낮은 신음소리가 맴도는 것 같았고 뺨에 닿았던 그 차가운 감촉도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주변 공기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서늘하긴 했지만 견딜 만한 정도였고 그 형체들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발이 덜덜 떨렸고 눈물인지 식은땀인지 모를 것이 얼굴을 타고 흘렀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 하나 없이 그저 캄캄했고 저 멀리 도로 쪽에서 이따금 차 지나가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 평범한 소리가 그 순간만큼은 이상하게 위안이 됐어요. 겨우 정신을 추스르고 고개를 들었을 때 제 앞에는 여전히 그 피 묻은 옷가지와 녹슨 칼이 놓여 있었습니다. 문득 다시 그 옷 뭉치를 살펴보니 이상한 점이 하나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셔츠 말고도 그 안에 겹쳐 쌓여 있던 다른 옷 조각들이 크기와 재질이 서로 확연히 달라 보였어요. 하나는 성인 남성용으로 보이는 큰 사이즈였는데 다른 하나는 그보다 훨씬 작아 보이는 옷감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설마 이게 한 사람의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저는 그 생각을 애써 떨쳐내려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걸 따질 정신도 여유도 없었으니까요. 저는 이걸 더 이상 저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처음엔 반장님한테 전화를 걸까 했는데 손가락이 저절로 다른 번호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이건 반장님한테 먼저 알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경찰에 알려야 할 일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신호음이 두어 번 울리고 상담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크게 고르고 입을 열었어요. 여기 폐차장인데요. 사람이 죽은 것 같은 흔적이 나왔어요. 옷이랑 흉기 같은 게. 목소리가 심하게 떨려서 제대로 말이 이어지지 않았어요. 전화 너머 상담원은 침착하게 위치를 물었고 저는 겨우겨우 폐차장 주소를 불러줬습니다. 상담원은 몇 가지를 더 물었는데 그 물건에 손을 댔는지 지금 위치가 어디인지 주변에 다른 사람은 없는지 같은 질문들이었어요. 저는
저는 하나씩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곧 경찰이 온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검은 비닐 뭉치를 다시 덮을 생각도 못하고 그저 멍하니 그것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지난 몇 주간 저를 괴롭혔던 그 모든 일들이 결국 이 옷가지와 칼 한 자루 때문이었다는 걸 알게 되니 무섭다는 감정보다 오히려 서글픈 마음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이 차 안에서 누군가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여기 이렇게 숨겨진 채로 몇 년을 버텨왔던 거겠죠. 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이 차 주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지 아니면 몰랐을지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다가 저는 문득 최 반장님한테도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이런 일을 저 혼자 감당하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신호가 몇 번 가고 반장님이 잠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두서없이 말이 튀어나왔는데 반장님이 차분히 하나씩 물어봐준 덕분에 조금씩 정리가 됐어요. 트렁크에서 뭘 발견했는지, 경찰에는 신고했는지, 지금 상태는 괜찮은지 하는 질문들이었습니다. 반장님은 처음엔 믿기 힘들다는 반응이었는데 제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는지 곧바로 옷을 챙겨 나오겠다고 했어요. 내가 지금 바로 갈 테니까 절대 그 자리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전화를 끊고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반장님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어찌나 더디게 가던지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남은 시간 동안 저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일어설 수도 없었지만 이걸 발견한 이상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책임감 같은 게 들었어요. 그동안 저는 그 옷가지와 칼을 다시 바라보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대신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 하나 보이지 않는 캄캄한 하늘이었는데 그렇게라도 시선을 돌리고 있어야 마음이 조금이나마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그 모든 밤들이 결국 오늘 이 순간을 향해 흘러온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이상하게도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서늘한 기운도 이상한 소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발견해야 할 걸 발견하고 나니 더는 저를 붙잡을 이유가 없어졌다는 듯이요. 그 사실을 깨닫자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놓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최 반장님이 헐레벌떡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반장님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괜찮아?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반장님은 제 어깨를 두어 번 두드려주고는 조심스럽게 그 트렁크 쪽을 들여다봤어요. 옷가지와 칼을 확인한 반장님의 표정도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이거 진짜네. 반장님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희 둘은 그 자리에 나란히 서서 아무 말 없이 경찰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렸어요. 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제야 조금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야적장 입구를 비추는 걸 보면서 저는 비로소 이 모든 일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경찰차 2대가 야적장 안으로 들어섰고 곧이어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차에서 내렸어요. 한 분이 저희 쪽으로 다가와 상황을 물었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시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 이상현상에 대한 부분은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이상한 낌새가 들어서 확인해보게 됐다고만 말했어요. 경찰관은 트렁크 안을 확인하더니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고 곧바로 무전으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벽이 다 될 때까지 그 자리에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몸은 이미 녹초가 되어 있었지만 이상하게 정신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어요.
지난 몇 주간 저를 짓눌렀던 그 알 수 없는 공포가 이제야 비로소 실체를 드러낸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경찰 조사는 새벽 5시가 넘어서야 끝났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온종일 정신이 멍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씻지도 못하고 그대로 침대에 쓰러졌는데 정작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 그 옷가지의 얼룩과 어둠 속에서 저를 바라보던 그 형체들이 떠올랐어요. 아내는 새벽에 들어온 저를 보고 무슨 일이냐고 놀라서 물었는데 저는 그제야 그동안 숨겨왔던 얘기를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다 듣고 난 아내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그저 저를 꼭 안아줬어요. 그동안 혼자 그런 걸 다 겪으면서도 말 한마디 안 했어? 아내의 그 말에 저는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서운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앞으로는 무슨 일이든 혼자 짊어지지 말고 같이 나누자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그동안 쌓였던 긴장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담당 형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였어요. 저는 전화를 받으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형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결과를 설명해줬는데 그 내용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걸 느꼈어요. 혈흔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소 3명, 어쩌면 그 이상의 서로 다른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했어요. 시기도 제각각이었는데 오래된 흔적부터 비교적 최근 것까지 섞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형사는 정확한 신원 확인과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했지만 저는 그 한마디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차는 몇 년에 걸쳐 여러 사람의 흔적이 켜켜이 쌓인 곳이었던 겁니다. 형사는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감정 결과가 워낙 충격적이라 담당 부서에서도 이례적으로 여러 팀이 함께 붙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요. 차량 명의자와 이전 소유주들의 행적을 하나씩 역추적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며 제가 그날 밤 발견한 게 생각보다 훨씬 큰 사건의 일부였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겪었던 그 모든 이상현상들이 다시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어요. 헤드라이트, 트렁크 소리, 손자국, 라디오 잡음, 목을 조르는 것 같던 그 서늘한 느낌, 그리고 그날 밤 봤던 여러 개의 흐릿한 형체들까지. 그게 전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원혼이 동시에 남긴 흔적이었다는 걸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최 반장님도 그 소식을 듣고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차 몇 년째 굴러다녔다는 건데 대체 몇 명이나 당한 건지. 반장님의 그 말에 저도 딱히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씁쓸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반장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자네 아니었으면 그거 그냥 고철 덩어리랑 같이 뭉개져서 없어질 뻔했어. 잘했다, 진짜. 저는 그 말에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냥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무섭고 힘든 일이었지만 그 한마디가 조금은 위안이 됐어요. 그 이후로 저는 당분간 당직 근무를 쉬기로 했습니다. 반장님도 굳이 말리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직원들과 순번을 조정해서 저 혼자 그 부담을 다 짊어지지 않도록 배려해줬습니다. 처음엔 돈 걱정에 그마저도 불안했는데 이상하게 이번 일을 겪고 나니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아내도 당분간은 무리하지 말라며 밀린 생활비는 어떻게든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저는 다시 야간 당직에 복귀했어요. 처음 그 자리에 다시 서던 날은 솔직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혹시나 또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 며칠간은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처음엔 무섭지 않을까 걱정도 됐는데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는 야적장에서 예전 같은 이상한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헤드라이트도 이상한 소리도 서늘한 기운도 그 어떤 것도요. 그 차는 이미 경찰 수사 후 증거물로 압수되어 폐차장을 떠난 뒤였는데
마치 그 차와 함께 그 모든 원혼들도 이곳을 떠난 것 같았습니다. 몇 달이 지난 지금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폐차 해체 작업을 하고 여전히 가끔 당직을 서며 돈을 법니다. 다만 이제는 예전만큼 당직을 무리해서 서지는 않아요. 아내와 상의해서 조금 늦게 갚더라도 몸 상하지 않을 만큼만 일하기로 했거든요. 그날 밤에 일을 겪고 나서 저한테는 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딸아이랑 조금이라도 더 놀아주려고 하고 주말엔 웬만하면 특근도 잡지 않으려고 합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이 일은 한동안 화제였습니다. 민수는 저를 볼 때마다 그때 자기가 느꼈던 게 헛것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다며 안도 반 소름 반의 표정을 짓곤 했어요. 그만뒀던 동료도 나중에 소문을 듣고는 자기가 그때 본 게 착각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오히려 마음이 놓인다고 전해왔습니다. 가끔 저는 그때를 떠올립니다. 만약 제가 그날 밤 무서워서 도망쳤다면 그 진실은 영영 고철 덩어리와 함께 짓눌려 사라졌을 겁니다. 누군가의 마지막 흔적이 그렇게 아무도 모른 채 세상에서 지워졌겠죠.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날 밤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확인했던 제 자신이 조금은 대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빚갚을 생각에 시작했던 당직이었는데 결국 그 당직이 저를 그 자리로 이끌었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묘한 인연 같습니다.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정확히 누가 왜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담당 형사는 몇 달에 한 번씩 진행 상황을 간단히 알려주는데 그때마다 새로운 사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피해자 신원이 밝혀지면 유가족들에게도 연락이 갈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부디 그 사람들이 하루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사람들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세상에 알려졌다는 것 하나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도 야간 당직을 서며 야적장을 순찰합니다. 다만 이제는 그 시간이 예전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져요. 어둠 속 어딘가에서 여전히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 기분이 가끔 들거든요. 무섭다기보다는 이상하게 그 존재들이 저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느낌이 정말 그들의 것인지 아니면 그저 제 마음이 만들어낸 위안인지는 저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차에 남겨졌던 여러 사람의 흔적들은 결국 어떤 사연을 품고 있었을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시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미스터리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꼭 제보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검은 서재의 금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검은 서재의 금서를 함께 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